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냐면요. 1920년대의 국내에서의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지난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 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 민족 기업을 키워주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과 우리나라에도 대학을 만들자라고 했던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농촌 지역의 문맹을 퇴치하자라고 했던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 1920년대 민족 운동의 흐름 가운데 또 하나였던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민족 운동을 이루고자 했던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세계 각 지역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연해주나 일본같이 해외에 나가 있었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 혹은 그 한국인 사회 내에서도 사회주의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운동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만주,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했었던 독립군들 사이에서도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요. 3.1운동 이후에 청년층이라든지 지식인층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잘 사는 나라에서 빠르게 퍼질까? 못 사는 나라에서 빠르게 퍼질까? 못 사는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주장이었나요? 결론만 얘기해 보자면 결국에는 경제적 평등을 이루자라고 하는 주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에서 더욱더 인기가 많은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 당시에서는 일부의 일본인 자본가라든지 아니면은 소수의 일본인 조선인 지주들에 의해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지배를 받는 식민지 경제 구조가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은 독립운동을 이루기 위한 사상으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1920년대의 민족운동이 반은 민족주의, 반은 사회주의였던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1920년대 일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요 어느 쪽이 많을까요? 네, 사회주의 계열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만큼 사회주의의 확산이 빨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민족운동이 훨씬 더 거세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요. 그죠? 그리고 6.25 전쟁과 같은 사건들을 겪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주의 계열의 이런 여러 가지 민족 운동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교과서에서 지금 사회주의를 언급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발전을 이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아예 안 배우기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었구나,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했구나 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운동을 하나의 단체를 통해서 함께 전개해 나가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민테른에서요 1920년대에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거 배운 기억 나나요? 안 나죠? 네, 뭐였어요? 사회주의. 뭐? 공산당. 네, 맞아요. 앞에 하나만 더 붙인다면? 소련.
네, 국제 공산당이 코민테른이고요. 맞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사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어내고 싶었어.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서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 단체가 바로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코민테른의 목표는 세계 공산주의 혁명이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느냐? 통일전선 전술을 펼쳐야 된다라고 이 레닌이 주장을 했어요.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산당의 힘이 모자랄 때 다른 세력과 잠정적인 동맹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목표로 삼는 해결하고자 했던,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적으로 보고 있는 사상, 상황은 무엇인가요? 해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무엇을 적으로 삼아서 뭘 없애버리고 싶었어? 자본주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제국주의였죠. 그죠? 자본주의가 뭡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들만이 이익을 독점하고 절대 다수의 이제 프롤레타리아들,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라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산업화되지 못했던 다른 비산업화 국가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들의 원료를 가져가고 시장을 거기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신들의 물건을 팔면서 지속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제국주의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 역시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경제적 평등을 이루고자 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바로 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없애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요? 민족주의자들이죠. 다른 민족에 의한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비록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싸워야 하는데 만약에 공산주의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 제국주의를 적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지? 그래서 제국주의와 싸울 때 힘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비록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일시적으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레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공산당 회의 코민테른에서 그것이 채택되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다? 통일전선전술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국제공산당이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세계 각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힘을 합하는 이런 어떤 방침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결과 중국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날라나요? 1911년 청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을 통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부가 만들어지지 못했어. 그지? 그래서 전국 각 지역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군벌이라고 불리는 군인들이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었나요? 나쁜 사람이었나요? 나빠요.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농민들을 지나치게 많이 수탈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공산주의자나 민족주의자나 모두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중국의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과 그리고 공산주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군벌과 싸워나가기로 하였으니 그게 바로 제1차 국공합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제 1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도 있을까? 2차. 2차도 있겠죠, 그죠?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일본과 맞서서 다시 한번 국민당이 공산당이 손을 잡는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해외에서 이 코민테른과 중국에서 이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편 해외에서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도요,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이징에서 결성되었던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창조파들 가운데 안창호를 비롯한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베이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하나의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의 결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잘 안 되거든요. 자, 한편 만주에서는 독립군이 3부로 정리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세 개의 부로 독립군 조직이 편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3부가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만들기 위한 3부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였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언제 배웠느냐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3부 통합운동 했는데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지는 못하고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하는 두 개의 단체로 통합이 됐었어요, 여러분. 네, 언제 들었나 하는 표정들을 짓고 있네요. 이래서 중간고사를 봐야 돼요. 중간고사를 안 보니까 이게 기말고사 아직도 한참 먼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복습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 역사 같은 과목이 정말 문제가 뭐냐면 앞에 내용 모르면 뒤에 내용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 택에도 복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진도 나가. 이게 쉽겠어 이게? 네, 여러분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10반에서도 수업을 하고 9반에서도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 도무지 이게 앞에 내용이 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척이나 열이 받았는데, 네, 여기 와봤는데 마찬가지로 별반 다르지를 않네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 보게 됐네. 네, 아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대충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해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족유일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배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하겠지?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이 무엇이었나요? 무단 통치, 그죠? 헌병 경찰 통치였어요, 그지? 그런데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떤 방식으로 통치 방식이 바뀌었지? 문화 통치로 바뀌었죠, 그죠? 겉보기에는 문화적으로 통치하는 것 같이 부드러운 정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니었어요, 그죠? 오히려 친일파를 양성을 해서 다시는 3.1운동처럼 온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족의 분열을 꾀했던 기만적인 통치가 바로 문화 통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자, 그 기만적인 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대부터 일제는 이른바 국내에서의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자, 자치운동, 자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치권을 얻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자치론, 자치운동인데요. 여기서 자치권을 얻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조선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조선인들도 정치에 참여해서 조선인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조선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자치권이라고, 자치권 획득의 주장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 그렇죠. 식민 지배는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일제가 민족운동가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치운동을 지원해 준 겁니다. 마치 조선인들에게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자치론자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른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자 그 전까지 함께 민족운동을 해왔던, 하지만 일제 식민 통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배신했다라고 그렇죠. 배신자, 친일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절대로 언젠간 반드시 우리는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분류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국내 민족운동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리가 되었고 또 민족주의 계열도 타협적과 비타협적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만의 힘으로는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가기가 그렇죠. 그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세력들 가운데 절대 독립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해 나갈 것을 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와는 이념을 달리하지만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을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1920년대 일본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밑에 설명을 써놓기로는 반정부, 반체제 운동가들을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사회주의 운동을 때려잡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꽤 여럿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들이 강력하게 탄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세력들도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이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절대 독립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자들 누구? 그렇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을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무엇으로 이어졌다?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씨, 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인사 좀 그만하고. 인사는 처음에 선생님 한번 등장했을 때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른바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단체 중에 하나였던 서울청년회와 민족주의 단체 가운데 하나였던 물산장려회가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모든 비타협적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다 모여서 만든 단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일부 단체들 중에서도 먼저 우리끼리 손을 잡자라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최초의 사례가 바로 이 조선민흥회의 결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부분적인 단체들끼리 먼저 이렇게 힘을 합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926년 11월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였던 정우회에서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정부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적 성질을 명백히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 세력은 우리랑 영원히 같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과정 속에서 잠시 손을 잡을 수 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민족주의자들과는 손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손을 잡더라도 누구는 안 된다. 타락한 형태로 출현된 이들은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형태로 출현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자치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민족주의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얘네는 안 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어 라고 선언한 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양대 사회주의 단체 가운데 하나인 정우회에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되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년에 동아시아가 없어지면 그냥 사회 쪽으로 과목을 아예 바꿔버릴까?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문화 파트 몰라도 뒤에 정치 파트 할 수 있고 앞에 정치 파트 몰라도 뒤에 경제 파트 할 수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올라가지고 답답해하고 막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을까? 아닌가? 사회선생님도 마찬가지의 고민들이 있으려나? 한국사는 버리세요. 너? 한국사 수업. 한국사?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일단은 우리 학교에 계신 2명의 역사 선생님이 나보다 일단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먼저 반반씩 나눠 갖겠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사가 있으면은 그냥 2과목씩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없어졌고 세계사만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될까? 살짝 모르겠네. 세계사. 자. 세계사가 있었어. 세계사는 3학년 올라갈 때 선택해요.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된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최초의 합법적 민족 협동 전선 좌우 합작 단체인 신간회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신간회 중요해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집어둘게요. 일단은 신간회 1927년 정도는 좀 외워두도록 합시다. 신간회 1927년 정도는 외워두면 좋아요. 신간회 특히 뭐랑 많이 헷갈리게 나오냐면요. 이름이 비슷한 신민회랑 헷갈리게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신민회고 1920년대는 신간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또 구분되는 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어. 그런데 신간회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합법 단체였다는 거.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항일 투쟁을 해 나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일제 식민 통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단체였다라는 점, 그런 점이 차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좌우 합작의 단체였다라는 것이지. 좌우 합작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민족주의, 자본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합작 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념적인 성향과 대립을 넘어서 함께 모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세 가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연도, 좌우 합작, 합법적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 신간회가 결성이 되면서 그들의 강령, 기본 입장을 채택했는데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를 짚어내는 키워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신간회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나올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필기도 좀 해둘까요? 필기할 수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이뤄야 함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두 번째, 우리는 단결 공고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리고 중요해요. 세 번째,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기회주의란 무엇이냐 위에 써놨는데요. 그때그때의 이익에 따라 이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을까?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였다. 신간회 강령을 보면은 신간회가 어떠한 단체였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예. 네. 자, 이렇게 결성된 신간회, 본부는 서울에 두고 있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회주의 단체, 민족주의 단체가 신간회와 함께 활동을 해 나가게 되면서 전국 각지에 지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의 만주, 일본 등등등 다른 단체들도 이 신간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회원수 4만 명 정도에 이르는 일제강점기의 최대 규모로 단체로 활동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까? 신간회가 어떤 단체였기 때문에? 통합도. 맞아요. 좌우합당 단체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간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 왜? 무슨 단체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안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순회 강연을 다녀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계몽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합니다. 연설회라든지 야학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제 식민 통치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민족 의식을 각성시키고 또 근대적인 지식과 교양을 심어주려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게 되고요.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노동자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해가 발생했을 때, 홍수 같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수재민 구호 활동, 또 만주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만주 동포들의 삶을 도와주는 만주 동포 옹호 운동 같은 것들이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동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바로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신간회가 해체가 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봤나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1929년 전라도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충돌했던 것을 계기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같은 게 벌어졌던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거든요. 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일본 경찰 쪽에서는 둘이 똑같이 패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을, 아이고 왜 이래? 너 뭐 눌렀냐? 한국 학생들을 훨씬 더 무겁게 많이 처벌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국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고 또 누가 진짜로 잘못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같은 것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려고 신간회가 시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비록 광주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국 각지의 학생들 학교로 퍼져나갔던 대규모의 항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간회가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일제의 경우에는 이 신간회 지도부들을 체포해가는 그런 어떤 방해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실패하게 돼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탄압을 강하게 받았던 신간회,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신간회 지도부 가운데 대략 한 44명 정도 핵심적인 인사들이 체포되어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 요 얘기 안 했네. 왜 이름이 신간회였냐면은 원래 새로운 한국이다라는 의미에서 신한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일제 쪽에서 이거 너무 민족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그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자랑 비슷한 간자를 내세워서 신간회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일제의 심한 탄압으로 인해서 중앙 간부가 되고 체포가 되면서 신간회의 역량이 약화되었던 점, 요게 신간회가 해체되는데 첫 번째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 해외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느냐?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때만 해도 국민당의 힘이 훨씬 더 강했어. 그런데 중국에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국공합작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점차 이 공산당 쪽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 쪽에서는 이러다가 군벌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공산당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당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장제스가 공산당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국공합작이 결렬이 됩니다. 자, 그러자 코민테른 쪽에서도 입장이 변하게 돼요. 한때 우리 한때 동맹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아니다. 결코 쟤네들이랑 결국에는 함께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코민테른 쪽에서 민족주의자들과 협동정서를 포기해라.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매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방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가 민족유일당으로 결성된 신간회 해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또한 이 대거 간부가 체포되거나 이후에 신간의 지도부가 우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우경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더욱 우익적으로 성향은 변한다. 더욱 보수적이 된다. 더욱 좌익, 사회주의와 반대적인 성향으로 변하는 것을 가지고 우경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인사들이 체포되어 가면서 신간의 지도부 중에서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만이 주로 많이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우리의 힘이 이렇게 약화되었다. 다시 이렇게 강한 민족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자치론 단체, 어떤 사람들이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신간에 함께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신간이 애당초 처음 결성될 때 무엇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타협적 자치론 단체들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노선 갈등이 신간의 내부에서 심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럴 거면 우리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따로따로 하는 게 낫겠어 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간에는 내부적으로 해소하는 채택을 하게 되고요. 1931년 해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여기서 신간회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민족운동 단체들의 최후의 결과는 대부분 어떻게 나왔었나요? 일제 탄압에 의해서 강제 해체 해산되었죠. 그죠? 자, 근데 신간회의 경우 어떻게? 스스로 해소하는 채택을 해서 자기 손으로 신간회를 해체시켰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신간회가 갖는 독특한 면모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념과 같은 이 성향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독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함께 하기가 무척이나 힘든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1930년대 민족운동에서도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고질적인 한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간회의 경우에는 비록 좌우익의 분열로 끝났습니다. 5년 만에 자집해소였던 그런 어떤 단체였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단체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수는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일본이 법의 테두리를 조이게 되었을 때 한계가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활동의 한계를 갖는 단체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비록 해소로 끝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노선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합작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합작을 잠시나마 성공시켰던 경험을 남김으로써 이후 1930년대에도 계속해서 민족의 어떤 노선 대립을 넘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회주의 계열과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탄생된 신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20년대 민족운동의 또 다른 흐름인 학생운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